위공선생 사주기를 기리는 추모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괴질 때문에 오랫동안 뵙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선재단의 영원한 정신적 지주이자 온 지성인의 사표이신 위공 박세일 선생께서 우리 곁을 호련히 떠나신 지도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선재단은 선생의 공동체 자유주의 사상과 국민덕국 비전을 갈고 닦기 위해 나름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4년 전보다 대한민국호는 더 뒤뚱거리며 때론 뒷걸음질 치기도 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호의 무게중심과 항로를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위공선생의 꿈처럼 자유와 기회가 늘어나고 공동체 가치가 존중받는 문명사회로 나아가길 고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선재단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도 그 일환입니다. 흔쾌히 발제를 맡아주신 강성진 정책위 의장님과 김형준 정치개혁 연구회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기꺼이 참여해주신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신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강성진입니다. 요즘 같은 혼돈의 시기를 보면서 한국의 선진환을 위해 평생을 노력하신 박세일 이사장님이 더욱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성과를 간단히 알아보고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정상화된 발전 경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라고 하는 3대 전략을 기본 축으로 하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진영 논리 중심이고 심지어는 이념지역이고 과거 회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평가까지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장 친화적인 시장 개방을 한다라든가 기업구조 조정 정책,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한미 FTA나 파주 LCD 단지 등 친시장 정책을 보겠습니다. 이들 정부의 비교를 해볼 때 문재인 정부는 매우 좌파적 정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판단 근거를 보면은 시장 역할은 무시하고 정부가 만든 일하는 이념적인 굴레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정책을 들면 수없이 많습니다. 공무원 수입 급격한 증가, 정규 노동자 중심의 친노동자 정책, 기업 규제 일변도의 규제 만능 정책, 무려 24차례에 걸쳤다고 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적자 재정을 통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 지출 정책 등입니다. 반면에 규제 완화를 포함한 친시장 정책은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을 통한 경제정책 시행에는 큰 관심이 없고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사회주의로 가는 정부가 아니냐는 이런 극단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정부가 우리 역사상 가장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따라가고 싶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베네수엘라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면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민간 기업을 국유화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해외로 추방하는 아주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좌파 정책이 과거 소련이 탄생할 때처럼 극단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무원을 증가시킨다는 등 정부 비중을 지나치게 늘리거나 정부 중심의 독재적 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네수엘라를 비롯하여 필리핀,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은 과거에 우리보다도 잘 살던 국가였으나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보다도 1인당 소득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뒤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정부 만능주의적인 정책을, 주요 정책만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수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연평균 3만 7천 명의 공무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가는 김영삼 정부 이후 가장 많은 증가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증가한 1만 4,235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지위를 보장하는 국가에서 무절제한 공무원 증가는 미래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늘어난 것은 50, 60대 노년층의 일자리입니다. 이는 모든 정부의 지정 재정 지원에 의하여 창출된 임시 일자리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반면에 20, 30대 젊은이들이 일해야 할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시작에서 민간 기업들에 의하여 만들어져야 하지만 낮은 경제 성장률이 지속되면서 이들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가야 할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체불명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그 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예산 확대, 임금 피크제 및 성과급제 폐지 등 정책으로 이미 시장의 기득권인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은 비정규직이거나 새로 일자리를 찾는 20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희망을 저버리게 하였습니다. 셋째로 국가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미래 세대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가장 좁은 범위로 정의되는 국가 채무인 D1이라고 하는 채무를 보면 정부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2022년 이번 정부가 끝나는 시기에 1,000조 원을 넘어서 약 1,081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 660조 7천억 원에서 무려 420조 6천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미래 세대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갚을 사람은 미래 세대인데 이들의 허가도 받지 않고 당장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끌어다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열대은행 발표에 의하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볼 때 가계부채, 보통 가계신용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총생산 대비 101.1%에 이르러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를 다 합했을 경우에 무려 4,9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넷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하여 숨막히다고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소위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규제 3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 규제법입니다. 누가 안전을 도외시하는 기업 경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규제나 안전 예방은 누구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여 오히려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3%룰은 어떻습니까? 이제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특수하니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하는 만큼만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략은 정상으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간단히 보면 정부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하고 시장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일원으로 우리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누가 보더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성장은 시장과 기업에게 맡겨두어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하려고 하거나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민간이 창의력과 국제 경쟁력은 정부 공공부문보다도 훨씬 적극적이고 높습니다.
이들에게 강력한 규제 개혁을 통하여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넓은 운동장을 정부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이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힘껏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그렇다고 시장이 만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경제의 발달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절대 빈곤층, 소득 분배 악화, 양극화 현상, 그리고 시장 경쟁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경쟁 등은 시장 실패라고 부를 정도로 시장 자체, 시장만에 의해서 해결할 수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이익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역사를 보살피고 이들이 공정한 경쟁 사회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 시장에서 나갈 수 없는 사회적 약자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 외에 정부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 활동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넓은 의미로 볼 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시중에서 사회적 기업도 이러한 사회적 경제 활동의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라든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전 세계적인 공동 노력이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규제나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은 아니지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세계 많은 국가들로부터 반인권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우리의 행동이나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달성하고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국가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칼레스키가 자본주의 4.0에서 설명하였듯이 시장과 정부는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 국가의 후생과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조합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이 잘하는 것은 시장에게 맡기고 정부가 잘하는 것은 정부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부가 우월한다거나 시장이 우월하다고 단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이거나 이념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경제발전 전략은 박세일 사장님이 지속적으로 주장하셨고 한반도 선진화에서 주장하는 공동체 자유주의 세상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기존의 통합형 자유주의나 상생, 공존, 균형 발전 등의 개념과 상통하는 개념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도 이러한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하고 빈곤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작동하려면 포용적, 즉 소득 분배나 양극화를 개선하는 경제 성장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배를 우선시하거나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이러한 포용적 경제 성장 전략과 일맥상통합니다. 자유주의에 근거한 자유시장 경제를 통한 경제 성장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강조한다면 자유방임주의적 경제 전략이라는 자본주의 초기 산업혁명 시기의 경제 성장 전략에 국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공동체적 시각에서 정부나 시민사회가 적절하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공정한 경쟁, 그리고 사회적 경제와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시장이나 정부가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처럼 정부는 만능이고 시장은 문제가 있다는 이분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적 굴레라는 비상식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이러한 이념적 굴레에서 탈피하여 풍요로운 미래를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이 비정상적인 경제발전 전략, 이념적이고 진영논리적인 경제발전 전략에서 탈피하여 정상화된 전략으로 포용적 경제성장, 통합형 자유주의, 공동체적 자유주의라는 경제적 발전 전략으로 전환하여서 정상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진출하는, 달성하는 국가를 우리 스스로가 진행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의 핵심적 포인트는 훌륭한 지도자는 좋은 이념을 낳고 그리고 좋은 이념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한국 지금 사회가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 위공 박세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이 거기에 맞는 전략도 만들고 과제도 만들어서 선진하러 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경쟁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요. 낡고 부패한 거를 없애서 뭔가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반이 지났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법치가 파괴되고 말로는 촛불 정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일부에서는 연성 독재가 시작됐다라고 할 정도로 국가는 엄청나게 퇴보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위공 박세 선생님께서 얘기했었던 이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큰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동체 자유주의란 말을 하기 전에 정치 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정치 사상이라는 것은 정치 규범을 다루는 문제인데요. 통상적으로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시작하는 정치 사상 사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규범적 문제를 보편적이고 추상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치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 사상이라는 것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고찰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정치 사상이라는 게 바로 정치 이념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주의, 보수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런 것들은 정치 이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시 얘기해서 사상과 현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자유주의가 바로 정치 이념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다고 왜 정치 사상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정치 사상과 정치 철학은 정치가 추구해야 할 정신과 가치를 정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 사상과 정치 철학이 빈곤해지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주축들과도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꾸로 얘기하면은 잘못된 정치 사상과 정치 이념은 타락의 정치를 만들고 국가를 빈곤의 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위험한 그러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 그러면 정치 이념과 정치 사상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혼돈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 대한민국의 정치를 시작을 한다.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있지만 한마디로 정치의 몰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선출된 권력자가 결국은 법치를 파괴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더 나아가서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헌정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이 현재 검찰총장을 징계 처분하고 이것을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판결을 받아야 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제각한 것이 법원에서 보류가 되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국민들도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리서치라는 데서 작년 12월 24일서부터 28일까지 조사한 내용인데요. 국정 방향과 관련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비율은 38%밖에 안 됩니다. 올바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비율이 50%를 넘어서 60%에 육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를 했었는데요. 미국에도 똑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설문을 해봤던 적이 많아요.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트럼프가 들어와서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잘못된 팬덤 정치, 나라의 편을 가르고 보수와 진보가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통합은 사라지고, 그리고 적대적 관계만 있으면서 결국은 집권 세력은 선동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러한 부분들,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3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었던 핵심적 경제 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 주도 성장인데, 말이 성장이지 엄격하게 따지면 분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무너지고 시작했다.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서 결국 경제를 성장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저소득층을 더 어렵게 하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젊은 세대들도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한마디로 경제가 완전히 실패를 했다. 자, 그렇다면은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추구할 수 있는 정책 가지고는 결국은 경제가 성장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1700년대의 산업혁명 이전의 소득과 그리고 실제로 최근의 소득을 비교를 해보면 무려 250배 이상의 차이가 났어요. 1750년도에 산업혁명 직전의 인류의 평균 소득이 18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6,600달러, 다시 얘기해서 253년 만에 180달러에서 6,600달러로 엄청 늘어났는데, 그 근간은 뭐냐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답은 바로 자유주의의 확대입니다. 결국은 경제적 자유는 시장 확대와 분업을 가능하게 만들고 과학기술을 발달하게 만들고,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그 속에서 결국은 많은 변화와 그리고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개인의 창의 그리고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만이 경제 성장의 주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상 유례없는 비약적 발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유주의의 확산, 민주주의, 시장경제, 과학발전에 기인한 바가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유주의도 문제는 극단으로 가게 되면, 극단적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로 가게 되면, 또는 이기적 자유주의, 배타적 자유주의로 가게 되면 오히려 자유주의가 폭주하면서 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낳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강자의 자유만 강조하고 약자의 자유는 외면당하기 쉽고 사회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의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서 국가의 공동체의 연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자유주의의 자기 부정이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가 약화되고 해체되면 개인도 자유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공동체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주의에 반대하는 정치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은 공동체주의를 집단주의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개인주의, 자유주의와 공동주의는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로 보완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주의를 집단주의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주의는 개인을 억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말살시키는 거고 집단의 가치만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상충되는 것이지,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절대로 개인 자유주의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세일 선생님께서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한 그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서 거기에 공동체주의와 같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발전, 국민통합,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복은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특히 동양적 사고에서의 공동체주의는 서양에서 얘기하는 공동체주의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적 공동체 사상이 결국은 자유주의와 결합이 되면서 대한민국만의 새로운 이념으로서의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나오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공공선 자유본주의라는 말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미국 대선 경선 후보에 섰었던 공화당 출신이었었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요. 시장은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려고 존재한다고 하면서 주주이익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공공선 자본주의, 엄격하게 얘기하면 공공성보다는 공동선 자본주의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표현하면은 이러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다시 해서 가정에 육아 관련된 세제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느 지역적 산업을 촉진시키는 이러한 공공선 자본주의는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위공 박세일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공동체 자유주의와 완전히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생각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결합이 되면 그것이 새로운 국가의 이념으로서 우리는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유주의 가치라는 것은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존중돼야 되는데, 최근의 한국적 상황을 보면 한국 정치는 오히려 자유주의가 훼손되고 법치주의가 파괴되면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지도자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념이나 정신과 가치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공 박세일 선생님께서 지도자의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남기셨는데, 지도자는 아무나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나라를 잘 다스려서 국민을 편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경세와 안민이라는 이 두 가지에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갖춰야 할 네 가지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애민과 수기, 국민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양을 높이고, 두 번째가 비전과 방향,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구현과 선청,
좋은 인재들을 많이 우리가 충원을 해서 그리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청 많은 좋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후사라는 것은 와 더불어서 회항인을 얘기하셨는데 후사라는 것은 결국은 좋은 인재를 막 하는 거 자기 시대의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갈 수 있게끔 인재를 충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후사에는 인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정책이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후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회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룩한 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는 특정한 지도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같이 함께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것.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나름대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같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도 비전과 방향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혼돈의 시대고 앞이 전혀 없는 어떻게 나갈지를 모르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얘기해서 지도자는 그 지도하는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역사적인 방향,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와 해결 방식에 대한 확고한 구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큰 비전과 큰 방향을 세우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개혁과 변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항은 뭐냐면 나는 개혁의 주체고 상대방은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는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계도민주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정부가 실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계도민주주의에 대한 착각. 그리고 자신들은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라고 하는 지금은 변혁의 시대고 나름대로 개혁의 시대라고 하고 있지만 과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혁의 주체 세력이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 윤리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우리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정부는 도덕적으로 파탄이 났다. 지난 2019년도 조국 사태 이후에 보여준 윤미향, 추미애 등등의 이런 사태를 보면서 그동안 진보 보수 세력이 얘기를 했었던 여러 가지의 도덕성은 붕괴되면서 결국은 팬덤 정치라고 특정한 극성 지지층에 의해서 국정을 끌고 가고 선동을 하고 여론을 통해서 국가를 끌고 가려고 하는 끊임없이 정치를 선거하듯이 분열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든 간에 막으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은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자유주의는 크게 몇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우리한테 절실한 나름대로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생각이 올바라야지 좋은 정책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그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트랜잭셔널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 우리 사회를 좀 더 크게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 밑바탕에 대한 아직 견고한 정신과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동체 자유주의가 바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두 번째는 이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것만 거기서 이념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 자유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선진화 정책 과제가 결합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정책이라든지 노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성장을 강조하지만 성장 속에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과실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보수의 가치도 진보의 가치도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이념적인 토대가 바로 공동체의 자유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동체의 자유주의라는 것은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주의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자유주의도 없다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돼서 갈라서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보다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여야 진보와 보수가 함께 갈 수 있는 정신적 지주로서의 이 공동체 자유주의가 지금 이때 너무나도 절실하고, 이것을 현실 정치 속에서 얼만큼 접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특히 2021년 신축년 새해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 공동체 자유가 지향하는 정신과 가치와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국민과 같이 함께 한다면 지금 어려운 혼돈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위공 박사의 선생님의 사주기를 추모하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이 시대에 위공 박사의 선생님이 정말 그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나누도록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